안녕하세요. TV를 말하되 오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규혁입니다. 지난달 CJB 청주 방송의 4명의 기자가 충북기자협회 2023년 3분기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는 한국어 실력 부족에 학습 결손 누적 등 다문화 학생의 교육 방향을 제시한 연속 보도로 기획 취재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박원, 김유찬, 박희성 기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속 빛난 의인 보도로 일반 보도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 중 오송 지하차도 참사 속 빛난 의인 보도는 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함에도 타인을 구출해낸 의인이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는 사고 직후 비극에 빠졌던 충북 도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화물차가 침수돼서 생계가 막막했던 의인의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차량 제조사에서 새 화물차를 지급하는 등 보도의 선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지역 사회가 마주한 사회 문제, 사건, 사고,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보도하는 것은 지역 방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을 살펴보고 보도하는 CJB가 되어주길 바라며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대립하고 마찰을 겪으면서 갈등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아니면 피해야 하는 걸까요?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될수록 우리가 다뤄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비롯한 더 많은 뉴스와 더 많은 기사거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는 갈등이 내재해 있고 갈등에는 갈등하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당사자 주체는 저만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갈등에는 항상 불평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과 불리한 입장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바라보는 언론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상대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하고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다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권력을 감시하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하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충북 지역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충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 간 통합을 위한 갈등과 대학 구성 주체 간의 갈등, 행정 책임자와 시민 간의 갈등,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 그리고 지자체들 간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 담당자 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간의 통합과 관련된 갈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2일 충북대 교통대 통합 난항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19일에는 충북대 한국교통대 통합 찬반 투표 시작, 20일에는 통합 찬반 온라인 투표 실시를 보도합니다. 이후 21일 충북대 학생 87% 이상이 압도적으로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 청취가 부족한 상황에서 25일 글로컬 대학 도전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통합을 전제로 지자체, 기업, 연구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관한 약속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교통대와의 수평적 통합 원칙을 강조하는 실무적인 논의로 진전됩니다. 끝으로 10월 6일 글로컬 대학 3.0 실행계획서 제출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보도의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반대하는 학생 주체의 목소리를 더 담아냈어야 했다고 봅니다. 학생의 반대가 무려 90%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으며 애초 대학본부의 약속도 교수, 직원, 학생의 세 주체 중에서 한 주체라도 반대한다면
실행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해명과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의 부족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어서 지역 개발과 관련된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의 새로운 갈등이 주목됩니다. 지난 9월 26일에 충북도는 청남대 앞 큰 섬을 레이크파크 상징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10월 4일 대청호 무인도 개발 계획 처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대청호 식수원 오염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청주 충북 환경운동단체의 청남대 개발 반대 입장을 보도합니다. 하지만 10월 5일 청남대 경제적 파급 효과 연간 2,600억 원이라는 제목으로 위에서 언급되었던 무인도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의 내용을 보도하게 됩니다. 새로운 갈등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목소리를 면밀하게 다루어서 무인도 개발건이 누구를 위한 개발이며 궁극적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가와 더불어서 환경적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탐사적인 보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론을 통한 갈등에 대한 발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송 참사 등과 관련된 어처구니 없는 사회적인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쉽게 잊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후속 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4일 보도를 통해 참사 생존자의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20일 오송 참사 진상규명 국정감사 조사 촉구, 21일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한 시민재해 토론회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월 10일에는 도지사의 부실 대응을 질책하는 오송 참사 국정감사에 관한 보도와 더 나아가서 11일에는 기록 없는 영상회의, 진위 의혹 놓고 집중 포화, 행복청장 등 불출석에 진상 파악 한계, 유족과 시민단체 국정감사 촉구 시위,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보도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12일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하위직의 오송 참사 책임 전가 중단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선출직 기관장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오송 참사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통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감시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더 충실하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언론사주, 광고주, 지자체 공무원,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있지만 가장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뉴스를 보는 시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언론은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먼저 봉사해야 되며 단순한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점의 확장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는 만큼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언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사회를 의미하죠. 우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향으로 가보는 것에 대해 한 번쯤 꿈꿔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꼽히는 영국의 토머스 모어입니다. 1516년에 쓴 공상소설 유토피아라는 책이 바로 그 유래가 되었는데요.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기서 유는 좋다와 없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토피아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유토피아라는 용어는 아주 좋은 곳이라는 뜻과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이상사회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누구나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꿈꾸는 이상형의 인간이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토머스 모어는 15, 16세기 영국의 유능한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는데요. 르네상스 시기 영국 사회의 정치와 종교 분쟁의 소용돌이를 겪다가 끝내 처형당하기까지 유머 넘치는 원칙주의자의 이미지로 남아있어서 현재까지도 많은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국 튜더 왕조의 국왕 헨리 8세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튜더스에서도 토머스 모어는 신실한 종교인이자 유능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또 비합리적이고 포갑적이었던 당시의 영국 사회를 풍자한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그가 덕망과 지성을 두루 갖춘 사상가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적 원칙을 지키려다 헨리 8세로부터 처형된 토머스 모어에 대해 1886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줬고요. 또 헨리 8세의 진실한 조언자이자 성실한 신하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황제의 부당한 처세에 비판적 자세를 취했던 사실들이 재평가되면서 지난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정치가의 수호 성인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세례명을 토머스 모어로 정했던 것도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일 텐데요. 최근에는 기후위기나 핵전쟁이 가져온 지구적 재난을 소재로 한 SF 영화를 자주 볼 수 있죠. 이런 암울한 미래를 다룬 작품 세계를 디스토피아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토피아라는 용어 역시 유토피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와 정반대의 세계관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세계를 뜻하는 용어라면 디스토피아는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를 예단하는 장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통제가 만연한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상실한 무기력한 인간 사회를 다룬다거나 핵전쟁으로 황폐해진 지구에서 고통받는 인간 사회를 그린 것,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인류 문명에 대해 비관적으로 다루는 SF 장르는 모두 인류의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전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고통과 비극적인 세계관을 다루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건설해야 할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일깨워주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어쩌면 공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6일에 방송된 보물지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에서는 경북대학교의 윤영희 교수가 선장으로 등장해 토머스 모어의 정치 사상을 현재적 의미에서 재조명해 준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그 누구보다 당시 영국에 처해 있었던 현실 정치와 가톨릭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토머스 모어가 헨리 8세의 최측근 대법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음에도 결국 처형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맥락과 유토피아와의 관련성을 주제로 다뤄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토머스 모어의 저서 유토피아는 1516년에 출간된 이후 약 5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읽히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 즉 스터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저자가 이상적인 국가 형태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유토피아란 어떤 사회여야 하는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토머스 모어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사회에 대한 열망을 품고 과연 인간에게 유토피아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영국에 살고 있었던 토머스 모어는 왜 유토피아를 구상하려고 했을까요? 가장 쉽게 추측해보자면 당시의 영국이 그다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망이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의 구성이 바로 이 점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당시 영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유토피아의 제도와 관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탐험가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이 유토피아에서는 딱 6시간만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와 여가에 할애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사회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토머스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를 과연 진정한 이상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소설 자체가 진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풍쟁이 선장이 탐험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유토피아 섬에 대해 늘어놓은 이야기의 형식을 빌려 쓴 것이라 마치 농담이나 장난처럼 묘사한 부분도 있어서 현실 사회를 풍자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머스 모어의 관점에서 당시 영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 쓰여 있는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잉글랜드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문장은 당시 영국 사회의 세태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로 유명합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에서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는데요. 이때 모직물의 주 원료인 양목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자 소작농을 부려 농사를 짓던 지주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짓던 마을의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키워 양털을 파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주들이 공유지에 울타리를 쳤던 행위를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엔클로저 운동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은 어려웠고 그래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우니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는데요. 당시 영국 정부는 급변화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엄벌주의로 통치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체포된 농민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절도죄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죠.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이 극심한 가난에 내몰리게 된 원인은 잘못된 사회정책 탓이므로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내놔야만 하는데 영국 정부는 그것을 농민 개인의 범죄 행위로 돌려버리고 과도한 처벌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려 했던 거죠. 이런 가혹한 엄벌주의와 극심한 빈부격차는 당시 영국 사회의 큰 문제거리였는데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바로 이런 영국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 경제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매우 유명하기도 하고 또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르네상스 시기의 인물치고는 매우 진보적이고 유쾌한 사유 방식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갔다는 점에서 토머스 모어라는 인물은 현재 시점에서 보아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보물지도에서 윤영희 교수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당시의 영국 사회의 폐해에 비판적으로 대처했던 토머스 모어의 드라마틱한 삶에 더 집중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일 텐데요. 당시 전 유럽의 보편 종교였던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위해 카톨릭으로부터 종교를 분리함으로써 교황의 권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리수를 감행했습니다. 이때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가톨릭에서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가 분리되는데요. 이때부터 유럽의 보편 종교인 가톨릭에서 각 국가별 종교가 분리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데요. 헨리 8세의 이런 무리한 결정은 영국 사회를 피해 전쟁으로 몰고 갑니다. 당시 헨리 8세의 최측근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국왕의 결정을 거부합니다. 영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토머스 모어의 이런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국 토머스 모어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헨리 8세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1535년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단도대에서조차 유머를 잃지 않았던 그의 의연한 태도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도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도 성인으로 추대될 만큼 인간적인 매력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토머스 모어의 묘비명에는 고결한 양심과 불멸한 영혼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국가와 사회가 열망하는 인물이란 바로 이런 양심과 신념을 지켜가는 정치가이자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이렇게 보물지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는 자칫 고루할지도 모르는 고전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주면서 우리 사회의 유토피아적 역설을 보여준 참신한 기획이었습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미디어 비평단의 최세연입니다. 오늘은 CJB 모닝와이드 공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자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CJB 모닝와이드는 매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 충북 지역 시청자에게 뉴스,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이슈를 담아 신속하고 생동감 있게 아침을 전달하는 CJB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9월 22일에는 지역 소식으로 문화대도청 및 청주시 일원에서 행사 중인 2023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소개했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2023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사물의 지도, 공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공예가 지닌 일상성과 예술성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동시대인들의 정서를 읽고 감성을 표현하는 문화행사로서 지역의 오늘과 함께하며 세계의 내일을 선도하는 한국 공예를 대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총 57개국 251명의 작가와 팀의 작품 3,181점이 전시되어 있고 총 5개의 테마로 세분화해 자연과 만난 공예부터 미래지향적 공예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CJB 모닝와이드는 2023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예술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비엔날레의 주제를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공예라는 예술 분야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술감독의 인터뷰와 도슨트의 출연을 통해 직접 전시회 현장을 함께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연출한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 무타오카 작가의 늑대 항아리라는 작품에 대한 해설이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끔 해줘 인상 깊었습니다. 둘러보면서 제가 전시 해설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문화대도청 본관에서의 전시회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부창고의 이색 전시를 통해 본관의 전시와는 색다른 느낌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서한대학교 패션의류학과 학생과 공예 비엔날레 참여 작가의 협업으로 탄생한 동부창고 패션관은 그들만의 독특한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전시 작품에 자신의 대학 생활을 모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는 참가자의 진지한 인터뷰는 같은 대학생인 저에게도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부창고 일대의 공예 마켓, 각종 공연과 페스티벌, 업사이클링 공예 프로그램 등 환경도 생각하고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도 소개되었는데요. 체험을 통해 재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 다른 비엔날레 축제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CJB 모닝와이드 공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자 2023 청주공예 비엔날레 편이 방송됐던 9월 22일 CJB 8시 뉴스에서 대구 사진 비엔날레 개막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매체, 전달 방식이 어떤 힘을 가졌고
그 매초를 어떻게 찍어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전시회로 작품이 지닌 의미, 작품을 기획한 작가의 의도, 제작 방법에 대해 생각했을 때 몰입도가 높아지는 청주공예 비엔날레와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비엔날레가 비슷한 시기에 행사 중인 만큼 CJB 모닝와이드에서 두 비엔날레의 상반된 특성을 알려주는 기획을 추가적으로 방송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CJB 청주방송이 창사 26주년을 맞았습니다. CJB 청주방송은 1997년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세월처럼 앞으로도 지역의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지역 언론이 되어주길 바라며 10월 TV를 말하자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